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2학번 출석번호 40번 신민서라고 합니다. 오늘은 오지원 교수님께서 주신 이 GPT 모델을 이용해서 발생학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해 놓은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보시다시피 인사는 서로 주고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소마이토제네시스에서 클락 앤 웨이브프런트 모델이 있었죠. 그거에 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네, 지금 GPT 상에서 앞쪽은, 그러니까 안테리어 부분은 FGF 인자가 낮고 RA 인자가 높고, 그 다음에 이 포스테리어 부분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FGF 농도가 높아진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 봤을 때 지금 FGF 인자랑 WNT 이 인자가 일렁게이션 팩터를 의미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일렁게이션 팩터의 정확한 이름을 잘 몰라서 이렇게 맞는지 한번 확인차 물어보겠습니다. 아니었네요. 성정인자? 일렁게이션 팩터라는 거는 발생학이랑 관련이 없다는데요? 뭐지? 그러니까 일렁게이션 팩터라는 용어는, 이 용어 자체가 잘못됐고, 일렁게이션에 기여하는 건 맞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소마이트 제네시스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 몸통의 길이를 늘려주는 그 일렁게이션에는 실제로 기여하는 게 맞다라고 하네요. 그렇구나. 그럼 이 FGF랑 WNT의 농도가 사이클릭하게 농도가 왔다 갔다 하는지 아니면은 좀 일정하게 존재하는지 그런 거에 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자뿐만 아니라 아까 RA 팩터라는 것도 있었죠. 레티노익 애시드, 비타민 A에 관련해서 나오는 물질인 걸로 기억하는데, 이 RA라는 물질도 소마이토제네시스에 관련이 되는 걸로 보여서 이거에 관해서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사이클릭하지 않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저도 사실 원래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제가 이해했던 이 클락 앤 웨이브 프론트 모델이랑 그다음에 뭐 학출문 이제 그러니까 학생 출제 문제를 풀었을 때 이야기하는 그 클락 앤 웨이브 프론트 모델이랑 조금 다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 이 일렁게이션 팩터, 물론 일렁게이션 팩터가 아니지만 FGF랑 WNT 인자들이 사이클릭 하다라고 배웠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제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학생 출제 문제들을 풀어봤을 때 대부분 풀이를 보면은 요 FGF랑 WNT가 사이클릭하다는 전제하에 문제 풀이가 이루어졌던 경우가 많았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GPT한테 물어보니까 사이클릭하지 않다 라는 답변이 왔네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거에 관해서도 이 GPT 모델에서 한테만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GPT 모델한테도 물어봤었는데, 그 GPT 모델의 대답도 이 FGF, WNT, RA 이 인자들이 사이클릭한 패턴을 가지지 않는다 라고 사실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저도 이해를 했었었고, 그러면은 좀 헷갈리니까 제가 이해한 클럭 앤 웨이브 프론트 모델에 관해서 GPT한테 말을 하고 그게 맞는지, 뭐 수정하거나 추가할 부분이 없는지 물어보는 식으로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우선 RA라는 인자는 안테리어 부분에서 농도가 높고 뒤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포스테리어 쪽으로 갈수록 농도가 점차 옅어져. 그리고 FGF와 WNT 인자는 반대로 포스테리어 부분에서 농도가 높고 앞쪽으로 갈수록 농도가 점차 옅어져. 이때 FGF와 WNT는 뒤쪽으로 우리 몸이 일렁게이션, 즉 길게 자라날 수 있게끔 하고 하는 인자야. RA 인자와 FGF 그리고 WNT 인자는 농도가 옅어지는 방향이 각각 앞에서 뒤 그리고 뒤에서 앞으로 반대기 때문에 마치 종이 한쪽에 잉크를 떨어뜨리고 다른 한쪽에 또 다른 색의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 두 잉크가 각자 떨어진 지점에서 서서히 번져서
만나게 되는 지점이 비유적 표현이야? 이 웨이브 프런트가 되고 해당 웨이브 프런트 지점에서 세포의 사이클릭한 유전자가 타이밍이 맞아 떨어질 때 소마이트 분절이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배아의 길이 자체가 뒤쪽으로 일렁게이션 되어 길어지고 있으니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웨이브 프런트 지점이 뒤로 이동하여 결과적으로 소마이트가 분절되는 지점이 앞에서 뒤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이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예 프리스타일로 썼는데 좀 말이 이상한 게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인자는 대량에서부터 넣고 오타가 있네요. 우리 몸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니까 배야 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게 좀 문장이 좀 국어적으로 매끄럽지가 않은데 GPT가 이거 그리고 비유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웨이브 프론트는 소마이트의 분절 지점을 결정하고 세포 유전자의 사이클릭한 패턴은 소마이트가 잘리는 시간대? 시간을 결정한다. 위 말에서 수정해야 하거나 추가하거나 할 부분이 있다면 말해줘.
일단 GPT한테 칭찬을 받았고요.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그레디언트 방향 정확하고 일런게이션이 유도되는 방향도 이제 뒤쪽으로 일단 평가를 대단히 뛰어나다고 하겠습니다. 일런게이션을 유도하는 방향도 맞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경계선이 웨이브 프런트인 거. 그래서 비유를 했을 때 잉크적인 표현인 거고, 그 다음에 클락이 타이밍을 결정하고, 엠브리오가 뒤로 일런게이션에 됨에 따라서 웨이브 프런트가 포스테리어 방향으로 이동하고. 네, 이건 다 맞는 말이었고요.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런게이션 팩터라는 단어는 아니다. 일런게이션 팩터는 단어는 사실 발생학과 관련된 단어가 아니고 그냥 일런게이션이라는 역할을 하는 뭐 어떤 인자다, 뭐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웨이브 프론트가 정해지는 그 지점은 사실 RA의 직접적인 농도보다는 이 FGF랑 WNT 신호가 얼마나 약해졌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네요. 저는 이제 약간 둘 다 그냥 비슷하게 중요하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둘 다 비슷하게 중요한 게 아니라 FGF, WNT 쪽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릭 진의 타이밍에 맞아떨어질 때, 사실 이 워딩은 저도 약간 쓰면서 살짝 꼬름하긴 했는데 한 주기를 마칠 때마다, 네, 그죠? 제 말이 너무 직관적으로는 뭐 그렇다 치는데 생물학적으로 정확하진 않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이클릭한 이유,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당연히 이제 이게 소마이토제네시스라는 거는 개체별로 달라지는 특성이 아니라 종별로 달라지는 특성이겠죠. 이런 걸로 유추를 해봤을 때. 그래서 이제 보완해서 정리까지 해주네요. 농도 기울기를 RA는 안테리어에서 포스테리어로, 그 다음에 FGF랑 WNT는 포스테리어에서 안테리어로 이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두 인자가 만나는 지점에서 FGF와 WNT의 농도가 일정 threshold, 일정 이제 뭐 기준이겠죠.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해당 위치의 세포가 소마이트로 분할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웨이브 프론트를 형성하는 거고, 그런데 이때 해당 지점에 있는 세포들이 사이클릭한 유전자를 갖고 있겠죠. 그 사이클릭한 유전자의 주기성이 특정 위상에 도달을 했을 때 이제 소마이트가 딱 잘려서 새로운 체절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웨이브 프론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단 FGF, WNT 이 인자랑 RA 인자의 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변하지 않겠지만 웨이브 프론트의 위치가, 하지만 이 배아의 길이 자체가 뒤쪽으로 일런게이션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약간 1대1 느낌으로 웨이브 프론트도 포스테리어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소마이트의 분절이 안테리어에서 포스테리어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의 설명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하네요. 좋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수정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보완해야 될 이 네 가지 지점 중에 2번 지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FGF랑 WNT 농도가 threshold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지금 이 2번이 말하는 거는 FGF랑 WNT의 농도가 높으면은 얘네들이 체절이 잘리는 걸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FGF랑 WNT의 농도가 아까 전에 질문했던 것처럼 사이클릭하지 않고 일정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웨이브 프론트
지점에서는 그냥 계속 낮겠죠. 그냥. 그럼 그거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칭찬 고맙다 라고 한마디 해주고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웨이브 프론트 모델 웨이브 프론트가 FG WNT 농도가 threshold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제가 좀 말을 잘못 이해했는데 GPT의 말을 제가 잘못 이해한 게 지금 이 문장을 제가 좀 잘못 이해했거든요 아까. 근데 방금 이 문장을 그냥 그대로 베끼면서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웨이브 프론트는 FGF WNT 농도가 threshold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저는 이게 이 순간이라는 이 워딩 때문에 그냥 이게 좀 시간적인 그 순간의 개념으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FGF WNT 농도가 사실 사이클릭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시간에 따라서 막 바뀌고 이런 게 아닌데 왜 threshold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뭐 최저화 가능 상태로 전환된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 좀 의아해가지고 이거에 관해서 질문을 이어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 순간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그 시간의 순간이 아니라 그냥 이제 FGF WNT 농도가 제가 아까 정리했던 것처럼 포스테리어에서 안테리어로 이동을 할수록 그러니까 그 공간적으로 포스테리어에서 안테리어 방향으로 이동을 할수록 점점 떨어지는데 거기서 그 일정 트레스홀드 이하로 그때 떨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시간적 순간이 아니라 공간적 순간이죠. 그 공간적 순간에서 이제 최저화 가능 상태로 전환된다 라는 의미로 이 문장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은 제가 저번에 이해했던 거랑 정확히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따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GPT한테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RA의 직접적인 농도보다 FGF WNT 신호의 농도가 얼마나 약해졌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완벽한 질문이었다고 하네요. 지금 본질에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신호가 높을 때 최저 형성을 억제하는 게 맞고 제 추론이 맞았고 그래서 이제 제 두 번째 추론 웨이브 프론트보다 포스테리언 영역에서 이제 세포의 사이클릭한 클락이 특정 위상에 도달해도 소마이트는 형성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억제할까? 이걸 한번 봅시다. 자, 포스테리어
쪽에 있는 이제 요 메소덤 세포들은 지금 분화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체절이 되지 않은 미분화 중배엽 세포이다. 그래서 아직 소마이트로 분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인식하네요. 실제로 분화할 준비가 안 됐겠죠, 아직. 앞쪽이 아직 안 잘렸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클락이 아무리 진동을 덜덜덜덜 해봐도 이제 분화 유도 신호가 억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체절이 형성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락뿐만 아니라 요 FGF랑 WNT가 낮은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체절화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조금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은 이 웨이브 프론트보다 포스테리어한 부분은 당연히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니까 체절이 되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근데 이 웨이브 프론트보다 안테리어한 부분, 그러니까 웨이브 프론트보다 앞쪽에 있는 부분들은 FGF랑 WNT의 인자는 확실히 더 낮을 거고, 오히려 웨이브 프론트보다도 더 낮을 거고, 더 낮을 건데 왜 더 안 잘릴까? 그러니까 잘리고 나서 더 안 잘리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단순히 추론을 하자면은 뭐 당연히 FGF, WNT 인자는 낮은 게 맞으니까 그러면 이 첫 번째 조건, 이 클락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GPT가 또 말한 게 이 세포들은 FGF, WNT 신호가 높기 때문에 아직 소마이트로 분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undifferentiated 상태, 그러니까 분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안테리어 한쪽의 메소덤 세포들은 분화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절로 분화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 사이클릭한 진 자체가 뭐 억제되거나 뭐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사이클릭한 특성을 잃거나 뭐 그런 식으로 돼서 그냥 쉽게 말했을 때 클락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돼서 FGF랑 WNT 인자 농도가 아무리 낮아도 체절화가 안 되는 게 아닐까라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서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념적으로 아주 깊은 수준에 도달을 했다라고 GPT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하고 그렇고요. 뭐 할라 했더라? 그거 하기로 했죠. 자, 안테리어 웨이브 프론트보다 더 포스테리어 한쪽의 세포들은 WNT와 FGF 농도가 낮아서 아무리 클락의 주기가 돌아도 분절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건 이해가 됐어. 그런데 웨이브 프론트보다 더 안테리어 한쪽의 세포들을 생각해보면 얘네들은 사실 웨이브 프론트보다도 WNT와 FGF 농도가 낮을 거잖아? 그런데도 소마이트 분절이 한 번 더 일어난다거나 하지 않는 이유는 안테리어한 세포들은 이미 그 전에 소마이트의 세포로 분화가 되는 과정에서 사이클릭한 유전자의 특성이 소실되어서
FGF-WNT의 농도가 아무리 낮아도 분절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 이거 맞지? 맞겠지 뭐. 쉽게 말해서 클락이 고장나서 분절을 못하는 거지. 아, 클락이 고장나서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니까 클락을 잃어버려서. 이것도 정확하다라고 하네요. 클럭 유전자 발현, 즉 오실리에이션을 멈추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FGFWNT 신호가 낮아도 새로운 분절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네요. 결론 먼저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왜 클럭이 사라질까? 이거를 보면은 일단 세포가 웨이브 프런트를 지나는 그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FGF-WNT 농도가 threshold 이하로 떨어졌겠죠. 그래서 체절화 가능한 상태로 전환이 됐을 거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클럭을 가진 유전자, 뭐 헤스7이라는 애가 있다네요. 어쨌든 얘의 발현 주기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발현된다. 그래서 이때 체절화, 그러니까 잘리는 게 유도가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잘리고 나면 이제 에피더리얼리제이션, 그러니까 상피화, 네, 그죠? 상피화가 되면서 그 상피화가 된 세포들, 그러니까 분화한 세포들이 더 이상 이 오실리에이팅 진을 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럭을 잃어버린다라는 표현도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맞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연구적 근거도 들어주네요. 실제로 인시투 하이브리디제이션 실험에서 보면은 이 인시투라는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그거죠. 그 뭐지? 기억이 안 나고요. 자, 어쨌든 실험에서 보면은 이 포스테리어한 부분에서는 이 헤스7 아까 봤죠? 헤스7 얘가 이제 사이클릭한 유전자죠. 이 사이클릭한 유전자가 주기적으로 발현이 되고, 그리고 웨이브 프런트 통과 직전에서 발현이 최고조 피크를 딱 찍고, 그리고 이제 웨이브 프런트가 지나가면은 그러니까 안테리어로 더 가게 되면은 발현이 사라진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따라서 결론을 내렸을 때 클락은 PSM, 그러니까 아직 소마이트가 되지 못한 메소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PSM 내에서만 활성이 되고, 소마이트가 되는 순간 클락은 수명이 다 된다, 종료를 한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유로 이해하기 매우 좋습니다. 한번 보면은 클락 유전자는 마치 타이머 기능이 있는 세포의 시계, 그래서 이 타이머가 웨이브 프런트 근처까지만 작동하고 소마이트로 분화를 하고 나면 배터리가 빠져서 시계가 멈춘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시계가 없기 때문에 작동을 할 수가 없다. 지금 당신은 클럭 앤 웨이브 프런트 모델의 완전한 통합적 이해에 도달을 하셨어요. 동의합니다.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은 사실 이쯤에서 클럭 앤 웨이브 프런트 모델에 대한 제 의문들이 다 정리가 돼버렸거든요. 사실 질문을 하려고 생각했던 거는 클럭 앤 웨이브 프런트 모델밖에 없긴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이 모든 의문들이 해소가 돼버려서 궁금하지 않지만 질문을 몇 개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나마 궁금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흥미로웠던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엠브리오닉 포딩에 관해서 조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 친구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질문이니까 가볍게 엠브리오닉 폴딩에 관해 개괄적인 설명 부탁해. 납작했던 배반, 그러니까 엠브리오닉 디스크죠. 이때는 이미 트라이라미너 디스크겠죠. 3주차 이후니까. 가스트룰레이션 이후니까 입체적인 몸통 구조로 바뀌는 과정이다. 그래서 입체적인 인간의 몸이 처음 형성되는 결정적인 사건 중 하나이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개괄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납작한 배반에서 튜브형 몸통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거는 발생 4주차, 4주경에 일어나고 이 카니지 스테이지 상에서 9에서 13 스테이지 사이 정도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왜 접히는가? 왜 접히는가를 보면은 왜 접히는가 좀 의아하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냥 접힌다만 생각했지 이게 왜 접힐까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에피블레스트에서 파생된 엠브리오닉 germ layer, 그러니까 이 엑토덤, 메소덤, 엔도덤 얘기겠죠? 이 레이어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세포의 좀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구나. 세포의 증식 속도 차이, 양막, 난황, 양수의 팽창, 배아 자체의 선천적 구조적 성질, 그냥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납작했던 배반이 앞뒤 및 좌우 방향으로 말려서 입체적인 형태로 전환됩니다. 이건 저희가 수업 때 굉장히 배운 내용이죠. 이 앞뒤 같은 경우에는 크라니오 카우덜 방향으로 폴딩이 되는 크라니오 카우덜 폴딩을 이야기하는 거고, 좌우 방향은 레터럴 폴딩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바로 밑에 이 제가 아까 말했던 두 가지 폴딩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다른 건 다 그냥 알고 있던 내용인데 이 시기 내용이 좀 몰랐던 내용인데 저는 그냥 대충 그냥 동시에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보니까 이 카니지 스테이지 상에서 시기가 좀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 크라니오 카우더 폴딩이 9에서 12, 레터럴 폴딩이 10에서 13이니까 이 세로 방향으로 접히는 일이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일찍 끝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턱이 아프네요. 당연한 얘기들인 것 같고 뒤에는 이거 좀 물어볼게요. 시기가 좀 다르다라는 지점이랑 이거 제가 몰랐던 지점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왜 접히는가 접힘의 원인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왜 접히는지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접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그냥 진화론적으로 생각을 한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왜 굳이 우리 몸은 처음부터 입체적인 구조로 몸을 만들지 않고 그냥 평면 3개 띡띡띡 만들어 놓고 그걸 접어서 종이접기처럼 입체 구조를 만들까? 이거에 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서 이것도 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germ 레이어가 접히는 뭐 구체적인 요인들에 관해서 아까 말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지점인데, 세포의 증식 속도의 차이와 세포 이동 및 세포 골격 작용, 그리고 주위 구조물의 압력 및 끌림이 있다라고 하네요. 일단 뭐 세포 증식의 차이를 보면은 우선 저희가 에피블레스트 유래로 액토덤이랑 엔도덤이랑 메소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 위에 있는 액토덤이 급속히 증식을 한다라고 하네요. 반면에 이제 이 하이퍼블레스트는 에피블레스트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엔도덤보다 더 아래에 있다라고 보는 건데, 어쨌든 얘가 위쪽이 빠르게 자라고 아래쪽은 거의 안 자란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당연하네요. 그러니까 위쪽이 자라고 위쪽이 커지고 아래쪽은 안 커지니까 당연히 커진 위쪽이 아래로 말리게 되겠죠. 근데 약간 뭔가 좀 되게 이 폴딩이라는 현상 자체가 말 그대로 진짜 종이접기 하듯이 되게 뭔가 물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현상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신기하고, 뭐 엄청 신기하진 않은데 조금 신기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세포 이동 및 세포 골격 작용. 일단 이 세포 골격, 이 사이토스켈레톤이라는 거는 저희가 그 세포 조직, 이 오지원 교수님 수업은 아니고 그 전 수업에서 간단히 좀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었죠. 수업을 들었었는데, 뭐 마이크로 필라멘트, 그러니까 액틴 필라멘트랑 뭐 마이크로 튜블레, 그리고 이제 인터미디어트 필라멘트, 뭐 이런 애들이 있다라고 수업을 들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뭐 엠브리오의 세포 골격도 그거랑 똑같이 구성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세포 골격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예전에 배웠을 때도 세포의 이동이나 뭐 세포의 운동 혹은 세포 소기관들의 뭐 이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기여를 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뭐 세포 골격이 작용해서 이렇게 폴딩이 일어난다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포 골격이라는 건 결국 세포가 갖고 있는 거니까 이 germ 레이어들을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에서 이제 이런 에피컬 컨스트릭션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그 세포들이 이루고 있는 조직 전체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 굽혀진다, 폴딩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물리적인 휘어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딱 제목만 봐도 지금 주위 구조물의 압력 및 끌림, 완전 물리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요 양막, 암니오틱 캐비티가 팽창을 하죠. 이거는 이제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이 팽창을 하기 때문에 엠브리오를 위에서 눌러주는 힘을 제공한다라고 하네요. 생각을 해보면은 엠브리오는, 그러니까 엠브리오를 구성하는 이 에피블레스트들이 2주차나 3주차 그림을 봤을 때 이 암니오틱 캐비티의 거의 바닥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죠. 바닥 부분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따지면 이 암니오틱 캐비티는 거의 엠브리오의 위쪽 부분에 있다 라고 그냥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위에 있는 애가 팽창을 하니까 엠브리오가 위에서 눌러지겠죠. 짜부가 되겠죠. 그리고 엠브리오의 밑에 있는 이 욜크사기라는 구조는 이것도 수업에서 배웠는데 점차 안으로 끌려 들어오면서 프라이미티브 겉 형성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뭐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내용이고, 그래서 어쨌든 뭐 암니오틱 캐비티의 팽창이라든지 아니면은 욜크사기 뭐 안으로 함입된다든지 이런 위아래에서 막 구조물들이 서로 막 치고받고 해서 이제 사이에 껴있는 엠브리오들이 폴딩 당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이제 뭐 접는 유전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뭔가 유전자 차원에서 접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더 거시적인 현상에서 접힘이라는 게 일어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포끼리 이제 증식 속도의 차이랑
그다음에 뭐 세포 골격, 사이토스켈레톤, 혹은 이제 주위 구조물들의 압력 때문에 이 엠브리오가 폴딩을 하게 된다. 폴딩을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폴딩을 하게 된다라기보다는 폴딩을 당하게 된다가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 두 번째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세포를 뭐 블럭 쌓아서 로봇 만들듯이 그냥 탁탁탁 쌓아서 입체 인간을 만들지 않고 왜 굳이 평면 인간을 만든 다음에, 평면 인간은 아니죠. 평면 세포 덩어리? 뭐 그 정도? 아무튼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접는 식으로 할까? 그게 좀 의아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대요. 뭐 이점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애초에. 자, 정밀한 위치 정보 전달이 쉽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했을 때 사실 그러니까 폴딩 하기 직전에, 뭐 직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폴딩 하기 전에 프리콜더 플레이트나 아니면 이제 프라이미티브 스트레이크 같은 구조들이 먼저 생기죠. 이런 구조들이 생김에 따라서 저희 몸의 이 축들이 결정이 되잖아요. 뭐 결정되는 축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앞뒤, 그러니까 뭐 안테리어, 포스테리어도 있고, 뭐 레프트, 라이트, 좌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도르서, 벤트럴, 등이랑 배도 있죠. 뭐 당연히 이제 등이랑 배랑 앞뒤랑 성인과 다르게 태아는 약간 누워있는 구조니까 좀 다른 거고. 아무튼 뭐 그 축들이 그때 정해지죠. 그러니까 폴딩을 한 이후에 정해지는 게 아니라 폴딩을 하기 전에 평면 상태일 때 축이 정해지는데, 근데 그렇게 축을 정하는 과정이 그냥 2차원적인 평면에서 정하는 게 더 편하다 이거죠. 뭐 당연한 얘기죠. 이제 입체가 되면은 축이 하나 더 생기니까 좌표를 이제 저희가 표현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냥 2D상에서 먼저 축을 정한 다음에 그걸 접어서 3D로 입체화를 하면은 그 패턴이 보존이 되면서도 입체적인 구조가 된다 라고 하네요. 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비유를 해줬는데 2차원 지도의 설계도를 그린 뒤에 그걸 접어서 3D 건물을 만드는 것과 유사해요. 뭐 어, 그렇다고 하네요. 아무튼 자, 세포 분화의 단계적 전개가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그 액토덤, 메소덤, 엔도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트라일라미너 레이어잖아요. 그러니까 층이 세 개인데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으로 세 층이 각각 얘네들이 분화해서 만드는 그 기관이라 해야 되나? 각자의 운명이 다르죠. 각자의 운명이 다르고. 뭐 예를 들어서 액토덤은 뭐 신경계나 피부 쪽, 뭐 메소덤은 약간 결합 조직, 뭐 근육이나 뭐 뼈, 심장 이런 쪽. 그다음에 엔도덤은 이제 뭐 장기 쪽에 좀 관련되어 있죠. 장기, 내피. 어쨌든 각자의 운명이 다른데 이제 그 운명은 정해져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 정해져 있는 운명을 누군가가 또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뭐가 되라, 너는 뭐가 되라 이렇게. 근데 그거를 3D 상태에서 세포들이 3D 상태로 뭉쳐 있는데 걷다 대고 너는 어디로 가, 넌 저기로 가, 뭐 이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층층이 딱 뭔가 정리돼서 쌓여있는 느낌이니까 2D는 그냥 이제 그런 거를 제어하기가 아무래도 더 용이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진화적으로 보존된 효율적인 전략이라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 뭐 인간들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죠. 뭐 그렇다고 포유류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뭐 척추동물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뭐 무척추 동물들까지도 사실 이런 발생 과정을 공유를 한다라고 하네요. 뭐 그것까지는 저도 몰랐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무척추 동물들도 이런 방법을 쓸 정도면은 이 폴딩이라는 이 방법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서 깊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유서 깊은 방법인데 이게 안정적으로 작동을 계속 지금 수억 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바꿀 이유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잘 작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약간 전통시키자 뭐 이런 느낌인가 봐요. 뭔가 인간의 눈으로 본 시점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이 유리하다. 뭐 이것도 당연히 뭐 아까 1, 2번이랑 좀 연결되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입체 단계에서 하기보다는 평면 단계에서 미리 해놓고, 그러니까 평면 단계에서 미리 할 거 다 해놓고, 왜냐면 평면 단계가 뭔가를 컨트롤하기가 다 쉬운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컨트롤할 것들을 2차원 상태에서 다 해놓고 마지막에 폴딩을 샥 해서 입체 구조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줄 요약을 했을 때 엠브리오닉 폴딩은 이제 물리적 요인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2차원이 쉽게 말해서 2차원이 더 편해서 2차원에서 하고 마지막에 접어주는 게 더 편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50분 넘게 했는데 이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